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겪어보진 못했지만 아주 못돼먹고 이해 불가한 사람들을 경험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5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가끔 마주칠 때마다 서로 호감을 표현해서 그런지 입사한 지 몇 주 만에 커플이 되었답니다. 오랜 연애를 마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친정 식구는 부모님과 오빠까지 4명이었는데 시댁 측은 남편을 포함해 15명이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님 내외들이 자리를 꽉 채웠죠. 제가 봐도 시부모님은 아주 듬직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들 7이 다들 건강하게 장성해 각자 사업을 하고 예쁜 가정까지 모두 이뤘으니 대단한 부모님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도 아주버님들처럼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한 달 뒤 성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역시 수많은 하객들에게 축하를 받고 마무리가 되어 더 바랄 게 없었죠. 신혼집은 재력이 출중한 시아버지가 신축 아파트로 마련해 주셔서 결혼생활 시작부터 큰 호화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저는 혼수를 마련하긴 했지만 친정 형편을 생각해 조금 부족하게 마련했는데 모자란 것들은 남편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두고두고 갚아주고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렇게 출발부터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했는데 신혼생활 6개월 만에 황망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정하시던 시아버지가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해 머리와 척추를 심하게 다치셔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죠. 수술 뒤 깨어나긴 하셨지만 말씀을 거의 하지 못하셨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이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인연이 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워낙 많은 정이 들어서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남편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크게 오열하며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빨리 일어나셔야죠. 이 막둥이가 손주를 안겨드릴게요. 아버님, 막내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잖아요. 어서 일어나셔서 저 좀 예뻐해주세요. 시아버지는 억지로 대답하려 하셨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 식구들을 불러 모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시아버지의 임종을 예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혼절하시고 말았고 저와 남편은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6명의 아주버님들은 지나치게 이성적이었습니다. 슬퍼하기는커녕 담담하게 이야기를 듣고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릴 수건을 사러 편의점에 다녔는데 휴게실에서 아주버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답니다. 형, 아버지 재산 얼마나 되는지 알아? 글쎄, 한 60억 되지 않을까? 지난번 회사 정리하면서 그 정도 남겼다고 들었어. 그럼 60억을 7등분 해야 돼? 아마 그래야겠지. 그런데 좀 찝찝하다. 형제가 6이면 깔끔하게 10억씩 나눠 가질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아,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는 10억 더 마련하고 떠나시지. 이게 뭐야? 형, 아버지가 이번에 막내한테 신혼집을 꽤 좋은 데로 해줬으니까 막내를 제외시키는 건 어때? 게다가 제일 젊으니까 앞으로 돈 벌 기회가 훨씬 많잖아. 또 우리는 다 자식들이 다 있으니까 막내한테 양보하라고 하면 어떨까? 오, 좋은 생각인데? 막내놈이 물러쳐졌으니까 내가 잘 말해볼게. 큰형님인 내 말은 잘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도 알아듣겠지. 그럼 정확하게 10억씩 6 형제들이 나눠 가지면 딱 맞겠다. 큰형만 믿을게. 그나저나 아버지는 언제 가시는 거야? 사업이 바빠 죽겠는데 눈치껏 빨리 가시지.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너무 그러지 마라. 때가 되면 알아서 떠날 거다. 10억 버는 거라 생각하고 조금만 참아봐. 아주버님들 대화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 이야기를 한참 하시더니 언제 임종을 맞는 거냐며 빨리 떠나시라는데 말씀하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다간 괜히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바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위독한 시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는 듯한 모습으로 힘들어하셨고 곧 숨을 거두시고 말았답니다. 결국 아주버님들 바람대로 빨리 떠나시고 만 거죠.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저와 남편은 슬픔에 젖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들은 각자의 종목들을 챙기며 매우 이성적으로 행동했답니다. 상을 치르고 나서는 부조금을 나누는데 급급했고 시아버지의 유산 분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 이제 아버지 유산을 나눠봐야지. 큰아주버님의 말에 모두 오늘그리 앉았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주버님들은 제 남편 눈치를 보더니 큰아주버님께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자 큰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우리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이 10억가량 된단다, 어? 그런데 우리 형제는 7이지? 나와 네 형들은 이 재산이 각자에게 10억씩 돌아가길 바래. 하지만 모자란 10억을 어디서 가져올 수 없는 노릇이니까 누구 하나가 포기하면 어떨까 싶다. 그래서 말인데, 막내 너는 얼마 전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 신혼집도 지원받았고 재수씨가 모자라게 준비한 혼수도 채워주셨잖아. 그걸로 아버지 유산을 받은 것을 하는 게 어떻겠니? 형,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아버지한테 집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딨어. 나만 신혼집을 받은 게 아니잖아. 내가 돈이 아쉬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나만 쏙 빼고 나누는 게 말이 안 돼. 우리 막내가 많이 컸네. 큰형한테 대들 줄도 알고 말이야. 그런데 이미 우리끼리 다 결정했어. 너는 아직 젊으니까 10억 이상으로 벌 수 있으니까 형들한테 양보해라. 뭐? 나만 빼고 형들끼리 아버지 유산을 나누기로 했다고? 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형들끼리 결정하는 법이 어딨어. 아, 그 자식 참 말 많네. 이미 결정 났다고 했잖아. 입 다물고 형들 의견 따라라, 어? 여기 네 형수들이랑 조카들까지 다 보고 있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알아듣겠냐? 남편은 고개를 올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손윗동서들과 조카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걸 보고는 이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이는 형들 마음대로 해.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 아니야. 라고 나지게 읊조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들은 다들 빙그레 웃으며 좋아했고 손윗동서들도 10억씩 재산을 받는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따라 나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아주버님들이 너무하지만 당신이 참아. 다들 작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아버님이 편안하게 하늘로 가시도록 해드려야지. 아직 장지가 남아있으니 그것만 생각하자. 자기야, 미안해. 내가 막내이고 물러터졌으니 이런 꼴을 보이네. 형들이 얼마나 나를 만만하고 모질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건지. 당신은 분하고 화가 나지 않아? 저 인간들이 하는 짓이 가증스럽고 야비하잖아. 당연히 분하고 화나지. 그런데 어쩌겠어. 지금 아주버님들 얼굴을 보니까 당신이 유산을 받겠다고 하면 싸움판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시아버지께 보이면 되겠어? 그리고 자식들의 한심한 모습을 어머님이 보면 마음이 어떠시겠어? 우리 아버님 유산 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냥 잊어버리자. 나도 아까워 죽겠지만 나중에 법정 싸움까지 갈까봐 걱정이라고. 자기랑 나 감정 상하는 일은 하지 말자. 시아버지가 우리 둘이 행복하게 깨볶는 걸 보셔야 좋아하시지 않겠어? 당신이라는 여자 정말 대단하다. 저기 앉아있는 인간들 다 합쳐도 당신의 인생에 때만도 못할 거야.
어찌되었든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그리고 이 모든 걸 이해해줘서 고맙고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그렇게 남편은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불효가 같이 시작되는 것이니 남편이 참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그이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하루를 내내 붙어 다니며 지냈죠. 남편은 회사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직원이었고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서도 탐을 낼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아주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호주에 있는 지사에 주지원으로 뽑히고 만 거죠. 그곳에 가면 남편 이력에 매우 큰 업적으로 남기도 하고 연봉도 2배가량 더 받게 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 주지원으로 다녀오게 되면 지금 회사에서 진급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 기쁜 소식이었죠. 자기야 축하해. 호주 주지원으로 자기가 뽑히다니. 당신은 진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가 봐. 너무 기쁘고 좋다. 고마워 자기야. 그런데 난 가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1년 동안 떨어져서 어떻게 지내? 딱 1년이잖아. 눈 딱 감고 1년만 버티고 들어와. 그럼 당신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그렇지. 다녀와야겠지. 알겠어. 당신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잘하고 돌아올게. 대신 매일 영상통화하기다.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 그렇게 남편은 호주로 떠나게 되었고 저는 홀로 신혼집을 지켜야 했네요. 매일 남편과 북적거리며 지내다가 입을 다물고 보내야 하니 많이 외롭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이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며 참았던 수다를 마구마구 떨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영상통화도 자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차도 다르고 남편 일이 너무 바빠서 간단한 통화나 카톡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더라고요. 2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 없는 삶이 아주 조금은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켠이 뭔가 허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덜컥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주말에 당장 시댁을 향해 떠났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깜짝 놀라게 해드릴 작전이었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만에 시댁에 도착한 저는 들뜬 마음으로 초인종을 울렸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 여기 저희 시어머니 댁인데? 전에 살던 할머니 찾으러 오신 모양이네. 네? 그럼 저희 시어머니가 이사라도 가셨나요? 맞아요. 저희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다른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찾는 게 좋겠네요. 네,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괜히 연락도 하지 않고 온 걸 후회하며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없는 전화번호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이가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지금 요양원에 계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어머님이 멀쩡한 집을 두고 요양원에 떠나셨어?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엄마 몸이 많이 편찮아지셨나봐. 누구의 돌봄이 없으면 지내기 힘드실 만큼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형들끼리 의논해서 요양원에 보내신 모양이야. 나도 며칠 전에 큰형한테 문자로 통보받았어.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치솟았습니다. 당장 아주버님들을 일렬로 채워서 줄딱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일단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급선무였으니 그이에게 요양원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윽고 요양사의 안내를 받아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들어갔답니다. 어머님, 이게 누구야? 막내 며느리 아니야?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저 지금 어머님 댁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몇 낯선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구구절절 설명하며 시어머니의 귀가 따갑도록 수다를 떨었습니다. 도대체 전하는 왜 정지를 한 것이고 아주버님들은 하나같이 시어머니를 모셔가지 않았냐고 볼멘 소리를 했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아픈 노인네를 데리고 살려고 하겠니? 그래서 요양원으로 오기로 한 거지. 그래도 여기 무척 좋아. 요양사들도 다들 선하고 착해.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잔다. 어머님,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7이나 되는데 외롭게 혼자 이런 곳에서 지내는 게 말이나 돼요? 진짜 다들 너무들 하시네. 내 자식이었으면 뼈도 못 추렸을 거라고요. 아유, 우리 막내 며느리가 실미를 웃겨주는구나. 세아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말동무가 되어줘서 오늘 하루 신났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보자 뭔가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짐 싸세요. 아니, 제가 쌀 테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짐? 짐을 왜 싸니?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려고요. 지금 남편이 호주에 있어서 외로웠는데 어머님이랑 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어머님 좋으라고 모시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좋으려고 이러는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저는 막무가내로 시어머니 짐가방을 챙겨들었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요양원에서 벗어났습니다. 세아가 이러지 않아도 돼. 이 늙은이를 데리고 살면 너만 고달파져. 누가 고달파져요? 아, 몰라요. 이미 짐 싸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건 글렀다고요. 우리 집 가서 발 뻗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어 드릴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너 회사는 어떡하려고? 난 간병인이 꼭 필요한데 말이야. 회사요? 그럼 뭐 까짓것 휴직서 내면 되죠. 아픈 부모님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겠어요? 돈이야 남편이 잘 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으이구 새애기, 네가 나 때문에 괜한 수고를 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아,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 좀 그만하세요. 그냥 즐겁게 가자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이는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시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휴직한다고 하니 얼마든지 휴직해도 좋다며 매달 넉넉하게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며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내어드린 안방에서 지내게 되셨는데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제가 100번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잘 가시고 저와 산책도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어머님, 아프신 거 맞아요? 저희 집에 오시고 나서는 아픈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참 이상하네. 여기 오기 전까지는 걷는 것도 불편했는데 지금은 씻은 듯이 나은 것 같구나. 아무래도 새애기 네 얼굴을 매일 봐서 그런가 보다. 네가 딸처럼 살갑게 대해주고 내가 심심할 틈이 없도록 수다를 떨어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만들고 하다 보니 병이 다 나았나 봐. 아무래도 네가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정말요? 어찌되었든 어머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나중에 제가 손주를 낳아서 3대가 같이 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오래 살라고? 어머님, 요즘은 100세까지는 무탈하게 사는 시대예요. 이제 80이시면 아직 청춘이라고요. 아이쿠, 새애기 말 들으니까 힘이 번쩍 난다. 그래, 내 나이 청춘이니 나중에 막내 아들 돌아오면 빨리 손주부터 낳거라. 저희 두 사람은 매일 재밌게 시간을 보냈네요. 사실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저와 코드가 잘 맞아서 수다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성격도 입맛도 비슷해서 너무 좋았답니다. 팔순의 시어머니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파스타였습니다. 저에게 잘하는 파스타집이 있다며 저를 그 식당으로 데려가기까지 했답니다. 와, 어머님, 여기 너무 좋아요. 창밖에 볼 것도 많고 분위기도 파스타 맛도 최고고요. 그렇다니 다행이다. 여긴 네 시아버지와 자주 오던 단골집이야?
그이가 이 집 토마토 파스타를 그렇게 좋아했었다. 너 노인네들이 파스타 좋아한다고 비웃는 거 아니지? 비웃긴 왜 비웃어요? 두 분이 여기로 데이트 나오는 상상을 했더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 거라고요. 아버님이 보고 싶어요. 제가 막내 며느리라고 참 예뻐해 주셨는데. 그렇지. 며느리 중에 너를 제일 예뻐했어. 네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활발하고 착해서 딸로 삼고 싶단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니깐. 정말요? 말씀만 들어도 너무 기쁘네요. 어머님,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아버님 산소에 다녀올까요? 너는 참 어쩜 그리 마음이 예쁘니?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나보다 더 나은 거야? 에이, 너무 띄우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이 보고 싶으니까 가자고 한 거예요. 여튼 고맙다, 사가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저기 창밖에 큰 빌딩 보이니? 네, 보여요. 엄청 예쁘고 세련된 건물이네요. 그런데 왜요? 저 빌딩 내 거다. 나중에 너한테 주마. 어머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빌딩은 제 거예요. 저도 어머님한테 드릴게요. 얘가 내 말을 안 믿네? 진짜 내 거라니까?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얼른 드세요. 진짠데? 나중에 진짜 너한테 물려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저는 시어머니 농담에 더 농담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고맙게 받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저와 시어머니의 동거는 어느새 10달이 지났습니다. 누가 저희 두 사람을 보면 고부 사이가 아니라 모녀 사이로 보았답니다. 시장을 가도 목욕탕을 가도 모녀가 참 다정하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 즐거운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달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주버님들과 손님 형님들이 단체로 쳐들어왔답니다. 아주버님들, 형님들까지 다들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러자 큰아주버님이 바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재수씨 마음대로 어머니를 모셔오면 어떡합니까? 요양원에 괜한 발걸음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셨어요? 제 남편이 분명 전해주겠다고 했는데. 다들 어머님 뵈러 오신 거구나. 일단 앉으세요. 사람이 12명이나 돼서 앉을 자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커피 12잔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대화가 시끄럽게 시작되더군요. 아니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엄마 살던 집에서 엄마 빌딩에 관한 우편물이 날라온 걸 둘째가 확인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몇 달 전 시어머니가 파스타집에서 당신의 빌딩이라고 가리키셨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죠. 제가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가 한 잔씩 돌리는데 다들 필요 없다며 거절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에 눈이 뒤집혀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엄마, 지금 연세가 8순인데 그 큰 재산을 끼고 있어서 뭐합니까? 에? 당장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다들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확하게 7등분해서 나눠 가질 테니까 서류 준비해주세요. 난 그럴 생각 없다. 그 빌딩은 네 아버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이야. 내 친정 부모님 재산을 불려서 세운 빌딩이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엄마한테 큰 재산이 있고 자식들이 7이나 있다는 겁니다. 아들들한테 미리 나눠주면 좀 좋아요? 그리고 엄마, 아들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막내도 없는 며느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얼른 짐 싸서 장남인처럼 같이 삽시다. 나를 요양원에 내다 버릴 때는 아주 냉철하더니 내 재산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바로 같이 살자는 소리가 나오네? 너희들 모두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누가 하나 빈말이라도 날 모셔주겠다고 한 자식이 있더냐? 그런데 여기 있는 막내 세기는 달라. 너희들과 근본도 인성도 다르다고. 요양원에 외롭게 있는 나를 두 팔 벌려 반겨주었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줬어. 아들 자식들이나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꿈도 못 꿀 일이지. 그런 불효자들한테 내가 왜 재산을 넘겨줘야 하느냐? 그래서 재산을 안 주겠다고요? 그 빌딩을 머리에 이고 사시려고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들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좀 빨리 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불효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그리고 요즘 시모를 모시고 살 며느리가 몇이나 됩니까? 저희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재산 분배부터 했냐? 너희들은 니들 이득만 생각하고 막내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 너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게 아니라 돈으로만 여긴 거야.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내 빌딩을 탐내서 찾아온 거니 내 대답을 들려주마. 그 빌딩은 이미 막내 며느리 이름으로 명의를 돌려놨다. 너희들이 빼앗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고. 내 변호사가 증명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니 덤빌 생각 마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빌딩을 주신다고 하신 게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빌딩 명의를 바꿔두신 거죠. 그 말을 들은 12명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께 대들었고 저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날아왔답니다. 재수씨, 이제 보니까 아주 불려시였네, 어? 우리 엄마가 가진 재산을 미리 알고 모셔온 거죠. 일부러 잘 보이려고 쇼한 다음에 빌딩을 꿀꺽한 거 아니냐고요. 당장 일어나요. 일어나서 빌딩을 팔아서 재산을 나누자고요. 아주버님, 왜 이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건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어서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머님을 버렸다고 저도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 인연이 재수씨라고 존댓말을 꼬박꼬박 해줬더니 현실 감각을 상실했나 이씨. 어디 우리 형제를 욕보이는 말을 짓거려. 넌 분명히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여기로 모시고 온 거야. 자식된 도리니 뭐니 하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큰아주버님의 비난에 이어 형제들과 손위 동서들 모두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고개를 떨구고 당황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파리채를 들고 나오셔서 자식들에게 매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쌍놈의 자식들,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너희 같은 쓰레기 잡놈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이라고. 파리채 맛 좀 봐라, 이 벌레 같은 자식들아. 연거푸 파리채로 매질을 하자 다들 짜증을 부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희 같은 새끼들이 내 새끼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내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 모양이 꼴인지 모르겠다만 더는 니들을 보고 싶지 않아. 모두 이 집에서 나가. 엄마, 우리가 뭘 어쨌다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에? 응당 받을 재산을 달라는 게 큰 잘못입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파리채로 큰아주버님의 입을 가격했습니다. 주둥이 싸물고 당장 꺼지라고. 나 진짜 씨.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얘들아, 나가자. 노인네가 이렇게 날 테니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어. 결국 아주버님들과 손위 동서들은 인상을 찌푸린 채로 나가버렸습니다. 다들 법정에서 보자며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자식들의 행태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졸도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다행히 쇼크로 잠시 의식을 잃은 거라 휴식을 취하면 금세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의사가 일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해외에 주재원으로 갔던 남편이 되돌아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반가움에 그이를 부둥켜 안았답니다. 제가 통화로 그이에게 아주버님들과 있었던 일을 미리 말해놓아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막내 네가 왜 사과를 하느냐?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넌 네 아버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았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잖니. 다른 형제들이 널 조금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아들입니다. 집사람 아니었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네 처가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천사 같고 지혜로운 아이는 처음 봤다. 난 네 처가 아니었으면 요양원에서 계속 외롭게 지냈을 거야. 그리고 몸도 회복하지 못했을 거고. 제 집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웃으실 수가 있잖아요. 엄마는 좋겠어요. 며느리 하나 잘 둬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연신 제 칭찬을 하며 안부를 주고받았고 본격적인 새 식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최연소 차장으로 진급했고 저는 시어머니 곁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빌딩 주인이 되었으니 관리를 해보라고 일러주셨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빌딩이 된 곳의 임대료를 계산해봤더니 어마어마한 돈이 매달 들어오겠더라고요. 제가 한 게 뭐가 있겠냐마는 이런 행운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답니다. 저는 임대료 수입이 너무 많아서 시어머니와 의논을 하고 보육원과 양로원 같은 곳에 기부를 매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욕심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까지 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게 되었답니다. 그런 행복을 만끽하고 지내다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었다며 춤까지 추셨고 남편 또한 정말 잘 됐다며 기뻐했답니다. 이듬해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고 저희는 3대가 한 집에 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딸을 어찌나 예뻐하셨는지 저보다 더 많이 안아주시고 기저귀와 이유식 등을 거의 다 책임져 주셨답니다. 해가 여러 번 거듭하면서 딸아이가 6살이 되었고 시어머니도 전보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하지만 손녀딸을 보며 사시는 게 행복하셨는지 매우 정정하고 건강하셨답니다. 100세까지는 거뜬하실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 가정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주버님 6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6년 전 시어머니 재산 때문에 소송을 여러 번 했지만 판사님은 매번 제 손을 들어주셔서 포기하고 말았죠. 그때 법정에서 저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나갔던 아들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찾아왔답니다. 니들이 여긴 왜 온 거야? 아직도 나와 내 며느리를 괴롭힐 생각이더냐? 우린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을 테니 썩 꺼져라. 엄마 잠깐만요. 우린 이제 재수씨 재산을 탐내지 않아요. 그냥 지난 날이 너무 후회되기도 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요. 그래? 그럼 할 말을 해봐라. 들어보고 화해를 하든지 이대로 쭉 연을 끊고 살지 결정하겠다. 그러자 아주버님 6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을 밝힌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반성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에 저는 마음이 열렸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답니다. 그럼 너희가 여기 온 게 용서만 빌고 돌아가려는 게냐? 그럼 돌아가라. 용서를 하고 말고는 생각해 볼 테니.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저기 재수씨, 저희 형제들이 예전에는 다들 잘 나가는 사업가들이었는데 요즘엔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주춤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한테 조금씩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얼마나요? 한 10억씩만 주세요. 그 정도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재수씨도 아시다시피 저희 모두 처자식이 있어서 이대로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잘못했다간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재수씨,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 세상인데 산 사람인 저희들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방에서 파리채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또 돈 달라고 찾아왔어?
도대체 얼마나 더 줘야 만족하는 거야? 네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욕심이 많아? 엄마, 그러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저희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요. 그럼 사업을 접고 땀 흘려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사업이 위기라니까 겨우 돈 빌려서 유지하려는 생각이야?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놈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편하게 살래? 이제 그만 니들 밥벌이는 알아서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시는 와중에 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제 말에 모든 식구들이 주목하자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아주버님들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 유감입니다. 마음 같아선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처럼 아주버님들은 좀 너무한 자식들인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재산 분할에만 눈에 불을 켜셨고 어머님 빌딩을 알아챘을 땐 여기 와서 난동을 부리셨죠. 그래서 맨입으로는 드리지 못하고 저의 제안대로 해주시면 사업 자금을 드리겠습니다. 재수씨, 무슨 제안인데 그렇게 진지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제 빌딩에서 일해주세요. 요즘 일손이 딸렸는데 아주버님들이 오셔서 청소와 관리를 해주세요. 빌딩이 커서 할 일은 넘쳐나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1년만 수고해 주시면 시어머니와 상의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뭐요? 우리더러 청소부를 하라고요? 이봐요, 재수씨. 우리가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많은 제품을 개발한 사업가들이라고요. 국위 선양한 우리들에게 청소라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럼 하지 마세요. 누가 해달라고 사정했습니까? 지금 돈이 급한 건 아주버님들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들 돌아가 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시며 얘네들이 1년 동안 청소로 일할 것 같으냐? 어림없는 소리지. 곧 죽어도 사장놀이나 하려는 등신들이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제가 내린 제안에 곰곰이 생각하시기 시작했고 회의까지 하더군요. 몇 번이고 나가라고 일렀는데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제가 부탁하는 입장인 것 같았죠. 6사람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수씨, 약속 지켜주세요. 1년 동안 열심히 빌딩에서 일하면 돈을 빌려주셔야 합니다. 네, 어머님도 좋다고 하셨으니 약속을 꼭 지킬게요. 대신 아주버님들도 빌딩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대충대충 하시면 약속은 그 자리에서 깨질 거예요. 그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어도 눈앞에 10억을 두고 실수를 하겠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테니 빌딩에서 만납시다. 네, 아침 7시까지 오세요. 그렇게 구두 계약을 하고 나서야 아주버님들이 집에서 나갔고 다음날 아침에 빌딩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총관리자님께 아주버님들을 소개하고 청소일을 인계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일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버님들이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대로 잘 헤쳐나가서 1년 뒤에 우는 얼굴로 돈을 빌려드리길 바랬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2명의 아주버님이 일을 때려치우고 나갔고 보름 뒤에는 3명의 아주버님이 못해 먹겠다며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큰아주버님은 꿋꿋이 버티다가 3개월도 못 채우고 일을 그만두고 도망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놀라기는커녕 깔깔거리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그 새끼들 그럴 줄 알았지. 지들이 1년 동안 청소를 한다고? 남이 싼 똥오줌통을 닦는다고? 아이고, 퍽이나 그러겠다. 걔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놈들인데 그런 굳은 일은 절대 못하지. 마지막 3개월 버틴 큰아들이 대단하기는 하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예상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10억을 빌려준다는 조건이었는데 말이에요. 10억? 걔네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제 아버지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큰 돈인지 체감하지 못했을 거다. 아무튼 그것들이 고생하고 나가 떨어진 꼴을 보니 무서워 죽겠다. 내 속이 시원하다 못해 통쾌하다고. 하여튼 우리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 덕에 이 늙은이가 살맛이 난다. 그렇게 나가 떨어진 아주버님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을 살리려고 애를 쓰셨대요. 그런데 하나같이 부도를 맞아버렸고 빚을 잔뜩 떠안았답니다. 아주버님들은 저에게 계속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수백 번씩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결국 아주버님 6은 모두 이혼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손위동서들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지 사업이 부도나자마자 이혼 소송부터 걸었다네요. 그렇게 바닥을 친 아주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 하는데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죽어도 못하겠는지 지금은 다들 고시원방에서 술만 퍼마시며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집안만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 되었고 시어머니를 내다버린 형제들은 패가망신하고 만 거죠.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있다는 건 자부할 수 있어요. 혹시 저희 아주버님들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반성하시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 통 넣어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